지금 일본에서 믿기 힘든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도쿄를 대표하던 재벌 여성 4명이 수천억 원에 달하는 재산을 모두 현금화하고 한국행 비행기에 오른 겁니다. 그것도 서울도 아닌 제주도의 조용한 시골 마을로요. 일본 정부는 충격에 빠졌고 언론은 이를 고요한 반란이라 불렀습니다. 돈보다 따뜻한 밥 한 끼가 그리웠다. 그렇게 시작된 황혼 이민의 진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최고급 호화주택을 버리고 작은 마을의 한옥을 선택한 재벌 할머니들. 이들이 한국에서 처음으로 흘린 눈물의 정체, 지금부터 공개합니다. 저는 후미에입니다. 70년을 살아왔지만 이렇게 제 이야기를 하게 될 줄은 몰랐네요. 도쿄에서 철강 회사를 경영하던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10년 동안 혼자 살았습니다. 집에 돌아가면 텅 빈 거실만이 기다리고 있었죠. 그날도 평소처럼 혼자 저녁을 먹고 있었는데 유리코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유리코는 백화점 2세 상속자로 저와 오랜 친구입니다. 레이는 동물복지 활동가로 유명하고 에츠코는 예술재단 이사장이죠. 모두 도쿄에서 손꼽히는 재력가들이었습니다. 다음 날 유리코의 집에서 만났는데 그녀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한국 시골에서 살아가는 노인들 다큐를 봤어요. 한국이라니 왜 갑자기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거기 할머니들이 함께 밥을 먹고 텃밭 일을 도와주고 아픈 사람을 돌보는 장면이 나왔어요. 진짜 가족처럼 지내더라고요. 유리코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우리는 뭐죠? 돈은 많지만 밥 한 번 같이 먹을 사람도 없잖아요. 그 말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저희는 모두 다른 삶을 살았지만 공통점이 있었어요. 수십 년을 쌓아온 재산과 명예 뒤에 감춰진 지독한 고독이었죠. 에츠코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저도 사실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 장례식에 올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유리코가 계속 말했습니다. 그 다큐를 보면서 생각했어요. 과연 저 따뜻한 장면이 진짜일까? 아니면 그냥 카메라를 위한 연출일까? 우리 4명은 그날 밤늦게까지 이야기했습니다.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외로움에 대해서, 진짜 인간관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이죠. 한번 가보면 어떨까요? 한국 시골에서 몇 달 살아보는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 저는 반신반의했습니다. 하지만 뭔가 이끌리는 게 있었어요. 하네다 공항에서 제주도로 가는 직항편에 탔습니다. 공항에서 민박집으로 가는 택시에서 기사 아저씨가 번역기로 제주도에 여행 오신 거예요? 라고 물었습니다. 저는 당황했습니다. 일본에서는 택시기사가 개인적인 질문을 하지 않거든요. 저기 보이는 게 한라산이고요. 저 밭은 감귤밭이에요. 손님들 감귤 좋아하세요? 지금 철이라 달아요. 그러면서 갑자기 길가에 차를 세우더니 감귤 한 봉지를 사서 저희에게 주는 거예요. 서비스예요, 서비스. 맛보세요. 저는 정말 당황했습니다. 택시비도 아직 안 냈는데 왜 감귤을 주는 거죠? 유리코가 얼마예요? 라고 물었더니 기사님이 아니에요. 그냥 드리는 거예요. 외국에서 오신 손님한테 우리 제주도 인심 보여드리고 싶어서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일본에서는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었어요. 모든 게 계산되고 정확하게 거래되는데 말입니다. 민박집에 도착했을 때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한 분이 대문 앞에서 기다리고 계셨는데 저희를 보자마자 어서 와요, 할머니들. 라고 하면서 달려와서 제 손을 잡는 거예요. 일본에서는 처음 만나는 사람과 스킨십을 하지 않거든요. 저는 깜짝 놀라서 몸을 움츠렸어요. 아이고, 멀리서 오시느라 고생하셨어요. 배고프죠? 된장국 끓여놨어요. 방에 짐을 풀고 나서 식당으로 나가니까 정말 푸짐한 밥상이 차려져 있었어요. 된장국, 김치, 나물 반찬들이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이게 다 무료인 거예요? 혹시 추가 요금이 있나요? 라고 물었더니 민박집 할머니가 웃으시면서 무슨 요금이요? 밥은 그냥 주는 거죠 라고 하시더라고요. 일본에서는 모든 게 메뉴판에 적혀 있고 정확한 가격이 정해져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는 그냥 주는 음식이 있다는 게 이해가 안 됐어요. 뭔가 함정이 있는 건 아닐까 싶어서 계속 의심했습니다. 저녁을 먹는 동안에도 민박집 할머니가 계속 음식을 가져다 주셨어요. 저는 충분해요, 충분해요 라고 말했는데도 아직 많이 안 드셨잖아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날 밤 잠자리에서 유리코가 말했습니다. 뭔가 다른 것 같아요. 일본에서는 이렇게 대해주지 않거든요. 마을에 온 지 일주일쯤 되었을 때 큰 사건이 터졌습니다. 이장님이 저희를 마을 회관 공동 식사에 초대해 주셨는데 솔직히 가기 싫었어요. 한국말도 잘 못하는데 어떻게 대화를 나누겠어요?
더군다나 일본에서는 이웃과 밥을 같이 먹는 문화가 없거든요. 그날 저녁 회관에 가니까 정말 많은 분들이 모여 계셨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저희를 보자마자 어서 와요. 어서 와요라고 하면서 자리를 만들어 주셨어요. 그런데 갑자기 한 할아버지가 일본 사람들은 독도를 다케시마라고 부르죠? 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순간 식당이 조용해졌습니다.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유리코가 떨리는 목소리로 저희는 정치적인 이야기는 잘 모르겠어요 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그 할아버지가 그런 건 정부끼리 하는 일이고 우리는 그냥 사람끼리 잘 지내면 되죠 라고 웃으시더라고요. 다른 분들도 맞아요, 맞아요 라고 하면서 분위기를 풀어주셨어요. 하지만 저는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혹시 저희를 곱지 않게 보는 분들이 있는 건 아닐까요? 각자 집에서 가져온 음식들을 내놓기 시작했는데 저희를 위해 특별히 준비한 음식들이 있었어요. 한 할머니가 일본 사람들이 생선 좋아한다고 해서 갈치조림 했어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어떤 할머니는 이 쌈은 내가 직접 키운 상추로 싸서 드려볼게요 라고 하시면서 제 앞에 놓아주시는 거예요. 70년 인생 처음으로 누군가가 제 입을 위해 무언가를 직접 해주는 걸 경험했습니다. 일본에서는 각자 자신의 밥그릇만 챙기고 남의 밥까지 신경 쓰지 않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는 계속 이것도 드세요, 저것도 드세요 라고 하면서 제 그릇을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때 유리코가 갑자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저는 20년간 혼자 먹었거든요. 그 말을 듣고 저도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저도 마찬가지였거든요.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로는 정말 혼자였어요. 마을 분들이 유리코를 위로해 주시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깨달았어요. 아까 그 불편한 질문도 사실은 관심의 표현이었구나. 무관심보다는 관심이 낫다는 걸 알았습니다. 마을에 온 지 2주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아침 산책을 나갔다가 정말 놀라운 일을 경험했어요. 마을 길을 걷고 있는데 앞서 가던 할머니 한 분이 갑자기 넘어지시는 거예요. 순간 제 머릿속에 도쿄에서 있었던 일이 떠올랐습니다. 2년 전 긴자 백화점에서 쇼핑하다가 제가 넘어진 적이 있었거든요. 바닥이 미끄러워서 그만 뒤로 넘어졌는데 너무 아파서 몇 분간 일어나지 못했어요. 하지만 지나가는 사람들은 그냥 흘끗 보고 지나갔습니다.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완전히 달랐어요. 갑자기 모르는 아줌마 한 분이 뛰어와서 할머니, 괜찮으세요? 어디 다치셨어요? 라고 하면서 쓰러진 할머니를 부축해 주시는 거예요. 다른 지나가던 사람이 휴대폰을 꺼내면서 119에 신고할게요. 라고 외쳤어요. 또 다른 아저씨는 할머니가 떨어뜨린 장바구니와 모자를 주워서 정리해주고 있었습니다.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각자 알아서 역할을 나눠서 하고 있는 거예요. 구급차가 오기 전까지 5분 정도였는데 그 사이에 정말 많은 일이 일어났어요. 어떤 아줌마는 자신의 외투를 벗어서 할머니에게 덮어드렸고 다른 할아버지는 혈압약 드시는지 확인해야 해요라고 하면서 할머니 가방에서 약을 찾아주었습니다. 구급대원들이 와서 할머니를 응급처치하고 병원으로 모시고 갔는데 그 과정에서도 마을 사람들이 병원에서 연락 오면 우리가 가족들한테 알려드릴게요라고 하더라고요. 할머니 집 열쇠까지 맡아서 집 문단속도 우리가 할게요라고 했습니다. 저는 정말 충격을 받았어요. 이게 한국인가? 도쿄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거든요. 일사불란하게 각자 역할을 나눠서 하는 모습이 마치 가족들이 움직이는 것 같았어요. 누가 리더도 아니고 누가 지시한 것도 아닌데 자연스럽게 협력하고 있었습니다. 도쿄에서는 모든 게 계산적이었어요. 일본에서는 보기 어려운 일이었죠. 다음 날 저녁 마을 사람들과 함께 회관 앞 벤치에 앉아 있었어요. 해가 지면서 하늘이 온통 붉게 물들었는데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그때 이장님이 감탄하시면서 와, 오늘 노을이 유난히 운치 있네요 라고 말씀하셨어요. 순간 저희 넷이 모두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일본어로 운치는 똥이라는 뜻이거든요. 노을이 똥 있다고? 저는 귀를 의심했어요. 혹시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더니 이장님이 운치 있다고 했어요. 분위기가 좋다는 뜻이에요 라고 설명해 주셨어요. 아, 한국어였구나. 저희가 일본어로 잘못 들었던 거였어요. 저희는 지금까지 노을이 똥 같다고 하시는 줄 알았어요. 에츠코가 일본어 발음을 설명해 드렸더니 마을 분들도 배꼽을 잡고 웃기 시작했어요. 언어의 차이 때문에 생긴 해프닝이었지만 오히려 더 친해진 느낌이었습니다. 그날 밤 잠자리에서 저는 오랫동안 생각했습니다. 돈과 지위가 있으면 모든 게 해결된다고 생각했는데 정작 중요한 건 사람의 마음이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함께 웃을 수 있는 순간들이 얼마나 소중한지도 알게 되었습니다. 겨울 김장철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장님이 할머니들도 김장해보세요. 우리 마을 할머니들이 다 가르쳐 줄 거예요 라고 제안하셨어요. 솔직히 저는 망설였습니다. 70년 살면서 요리를 제대로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김장하기 전날 마을 할머니들이 일본 할머니들한테 제주도 맛있는 거 보여줘야지라면서 마을 식당으로 데려가 주셨어요. 작은 식당이었는데 사장님이 어서 오세요. 일본에서 오신 할머니들이시죠? 라고 반갑게 맞아주셨습니다. 상에 여러 가지 반찬이 나왔는데 그 중에 이상한 된장이 있었어요. 된장 속에 작은 달팽이 같은 게 들어있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라고 물었더니 우렁된장이에요. 저는 정말 당황했습니다. 일본에서는 우렁을 먹지 않거든요. 사장님이 저희 표정을 보시고는 웃으시면서 아, 처음이시구나. 이렇게 드세요라고 하시면서 상추에 우렁된장을 발라서 쌈을 싸주셨어요. 한 입에 쏙 넣고 드세요. 생각하지 말고요. 반신반의하며 입에 넣었는데 깜짝 놀랐어요. 정말 맛있는 거예요. 우렁의 쫄깃한 식감과 된장의 구수한 맛이 어우러져서 정말 일품이었습니다. 와, 이게 이렇게 맛있어요? 라고 하니까 사장님이 그죠? 우리 제주도 음식이 얼마나 맛있는데요? 라고 자랑스러워 하셨어요. 며칠 후에는 더 큰 모험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마을 청년회에서 일본 할머니들 삼겹살 드셔보세요 라고 해서 고깃집에 갔어요. 삼겹살을 구워 먹는데 옆 테이블에서 뭔가 이상한 걸 먹고 있는 거예요. 하얗고 쫄깃해 보이는 건데 뭔지 모르겠어서 계속 쳐다봤어요. 저게 뭐예요? 라고 물었더니 돼지 껍데기예요. 맛있어요 라고 답하셨습니다. 돼지 껍데기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일본에서는 돼지 껍질을 먹지 않거든요. 그냥 버리는 부분인데 말이에요. 저희가 신기한 듯 쳐다보고 있으니까 고깃집 사장님이 일본 할머니들 한번 드셔보세요 라고 하시면서 돼지 껍데기 한 접시를 그냥 서비스로 가져다 주시는 거예요. 이거 공짜예요. 한번 맛보세요. 저희도 하나씩 먹어봤는데 정말 놀랐습니다. 쫄깃쫄깃하면서도 고소한 맛이 일품이었어요. 고기를 다 먹고 나니까 삼겹살도 추가로 주문하게 되었어요. 저는 일본에서 고기를 자주 구워봤으니까 자신있게 집게를 들고 고기를 뒤집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옆에 앉아 계시던 마을 할아버지가 아니에요. 할머니라고 하시면서 제 손에서 집게를 가져가시는 거예요. 이건 남자 몫이에요. 할머니들은 편히 앉아 계세요. 그러시면서 직접 고기를 구워주기 시작하셨어요. 저는 당황했어요. 일본에서는 여자가 고기를 구우는 게 자연스러운데 여기서는 남자가 구워주는 거예요? 저희가 할 수 있어요 라고 말했더니 다른 할아버지도 아니에요. 우리가 하는 게 맞아요. 손님이신데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신기한 게 할아버지들이 고기만 구워주시는 게 아니었어요. 상추를 깔끔하게 정리해 주시고 쌈장도 적당히 덜어주시고 물잔이 비면 바로 채워주시는 거예요. 마치 전문 웨이터 같았습니다. 일본에서는 이런 일이 없어요라고 제가 말했더니 한 할아버지가 여기서는 당연한 거예요. 할머니들이 편하게 드셔야죠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 어머니들도 평생 고생하셨는데 이런 거라도 해드려야죠 라고 말씀하셨어요. 유리코는 일본 남자들도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라고 속삭였어요. 김장날 아침 마을 회관에 가보니까 정말 장관이었습니다. 할머니들이 모여서 배추를 다듬고 있었어요. 큰 대야에 배추가 가득하고 빨간 양념들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고무 장갑을 끼고 서툴게 배추를 들어올렸습니다. 마을 할머니가 이렇게 양념을 발라야 해요라고 하시면서 직접 보여주셨어요. 저는 그대로 따라 했는데 빨간 양념이 여기저기 튀었습니다. 그날 입고 간 옷은 명품이었는데 김치 국물이 튀어서 얼룩이 생겼어요. 일본에서였다면 당장 세탁소로 달려갔을 텐데 이상하게 신경 쓰이지 않았습니다. 이 배추는 우리 텃밭에서 키운 거예요. 이 젓갈은 제주도에서 나는 멸치로 만든 거예요. 하나하나 설명해 주시는 모습이 정말 자상했어요. 저는 점점 김장에 빠져들었습니다. 양념을 배추 사이사이에 넣고 꼼꼼히 발라주는 일이 이렇게 재밌는 줄 몰랐어요. 김장을 마치고 나니 저녁이 되었습니다. 옷은 빨간 양념으로 범벅이 되었고 손톱 사이에도 양념이 끼어 있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기분이 좋았습니다. 레이가 이건 제가 가진 옷 중 가장 아름다운 추억이 됐네요 라고 웃으며 말했어요. 그 말이 정말 맞았습니다. 값비싼 옷보다 사람과 함께한 하루가 더 귀했어요. 저는 여전히 밤마다 홍차를 마시며 일기를 쓰는 조용한 루틴을 지켜왔어요.
도쿄에서 30년간 해온 습관이었거든요. 그 시간이 평화롭다고 믿었습니다. 그날 저녁도 평소처럼 홍차를 우리고 있었는데 민박집 대문에서 소리가 났어요. 나가보니까 마을 할머니 세 분이 서 계셨습니다. 김치 부침개 부쳤는데 같이 먹자고요. 솔직히 망설였습니다. 저는 조용한 시간을 좋아했거든요. 하지만 할머니들의 밝은 표정을 보니까 거절하기 어려웠어요. 잠깐만요, 옷 갈아입고 갈게요라고 했더니 뭘 갈아입어요. 그냥 와요라고 하시더라고요. 마을 회관에 가니까 정말 시끌벅적했습니다. 할머니들이 둘러앉아서 이야기꽃을 피우고 있었어요. 여기 앉아요라고 자리를 만들어주셨습니다. 갓 부친 김치 부침개가 테이블 가득 놓여 있었어요.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할머니들이 연속극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한국 드라마를 본 적이 없었거든요. 하지만 표정만 봐도 재밌었어요. 다른 할머니는 손주 자랑을 하셨어요. 또 다른 할머니는 저는 무릎이 아파서 병원 다녀왔어요 라고 하시면서도 웃음을 터뜨리셨어요. 말이 잘 안 통했지만 저는 처음으로 사람 사이의 온기를 실감했습니다. 이런 게 가족 같은 느낌이구나 싶었어요. 도쿄에서는 아무리 돈이 많아도 이런 따뜻함을 살 수 없었거든요. 김치 부침개를 먹으면서 할머니들이 제게 일본 이야기를 물어보셨어요. 일본에서는 어떻게 살았어요? 가족은 없어요? 저는 조금씩 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할머니들이 아이고 혼자 살기 힘들었겠어요 라고 하시면서 위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있잖아요 라고 말씀하시는데 가슴이 뭉클했어요. 그날 밤 민박집으로 돌아오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혼자도 익숙했는데 함께라 더 따뜻하네요. 한 달 체험이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일본으로 돌아가야 할 시간이 다가왔어요. 저는 짐을 싸면서 계속 생각했습니다. 도쿄로 돌아가면 다시 혼자겠죠. 그 큰 집에서 혼자 밥을 먹고 혼자 차를 마시고 혼자 잠들어야 하는 거예요. 유리코가 제 방으로 찾아왔습니다. 후미에 씨, 저는 돌아가기 싫어요. 여기서 계속 살면 안 될까요? 솔직한 마음이었어요. 저도 같은 생각이었거든요. 레이와 에츠코도 불러서 4명이 모여 앉았습니다. 우리 진짜 여기서 살면 어떨까요? 에츠코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도쿄에 가면 또 예전처럼 살겠죠. 혼자서 외롭게 말이에요.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70년을 일본에서 살았는데 이제 와서 외국에서 살 수 있을까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간절했어요. 이 따뜻함을 놓고 싶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언어 문제도 있고 비자 문제도 있잖아요. 레이가 현실적인 문제를 말했습니다. 유리코가 돈은 충분해요. 비자는 투자 이민으로 해결할 수 있을 거예요 라고 답했어요. 저희에게는 그런 걸 해결할 수 있는 재력이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저희는 이장님을 찾아갔습니다. 이장님, 저희가 이 마을에서 계속 살고 싶어요. 가능할까요? 이장님이 깜짝 놀라셨어요. 할머니들이 여기 살아주신다면 우리 마을이 정말 좋겠어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다 도시로 나가서 마을이 점점 텅 비어가거든요. 이장님의 말을 듣고 저는 깨달았어요. 저희도 이 마을에 도움이 될 수 있구나. 그날 저녁 마을 회관에서 긴급 회의가 열렸습니다. 일본 할머니들이 우리 마을에서 계속 살고 싶다고 해요. 이장님이 말씀하시자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한 할머니가 정말 좋은 일이네요. 우리 마을에 활기가 생기겠어요 라고 하셨어요. 다른 할아버지는 일본 사람들이 우리 마을을 좋아해 준다니 고맙네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는 그 자리에서 결심을 발표했습니다. 도쿄 맨션, 부동산, 증권, 예금 전부 정리하고 이 제주 시골 마을에 영구 정착하기로 했다고요. 이장님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우리 마을이 진짜 복을 받았네요. 그날 밤 저는 도쿄에 있는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모든 재산을 정리하고 싶어요. 한국으로 이주할 거예요. 변호사가 회장님, 정말 신중히 생각해보세요 라고 만류했지만 제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었어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1년 후. 지금 저희는 완전한 제주도 사람이 되었습니다. 가끔 일본에서 친구들이 정말 후회 안 하냐고 물어봐요. 그럴 때마다 저는 자신있게 대답합니다. 후회요? 이렇게 행복한데 뭘 후회해요? 한국은 정말 따뜻한 나라입니다. 사람의 마음이 따뜻한 나라예요. 저희처럼 늦깎이 인생을 시작할 용기가 있는 분들이라면 한국을 한번 경험해 보시길 추천드려요. 인생이 이렇게 달라질 수 있다는 걸 저희가 증명했으니까요. 마지막으로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나이는 숫자일 뿐이고 진짜 행복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있다는 것. 그리고 용기만 있다면 언제든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다는 것 말입니다.
여러분도 저희 이야기가 감동적이었다면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고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더 많은 훈훈한 이야기들을 함께 해주세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들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따뜻한 하루 보내시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시간 많이 만드시길 바래요.